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음력으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인데요. 칠석 때는 더위도 좀 가시고 장마도 되게 거친 시기라고 하는데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 소식과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늘은 7월분 전기요금 관리비 고지서가 배부되는 날인데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한 만큼 각 가정마다 영업장마다 전기요금 폭탄을 실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4인 가구가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기를 썼더라도 약 1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더 나온 세대도 많을 거라고 합니다.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 소상공인들인데요.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의 경우에 지난해만큼 전기를 사용한다면 올 7, 8월 평균 전기요금이 29만 6천여 원에서 34만 8천여 원으로 약 17%인 5만 원가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업장에 따라서는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8월 중순을 넘어선 지금도 에어컨 없인 살 수가 없어서 벌써 다음 달도 걱정인데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근본적인 고충 해결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소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한창 자란 풀로 물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질문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청탁금지법이죠. 이 법에서 정한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 분야를 비롯해 수산 분야에서도 선물가액 범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권익위가 어제 전원회의를 열어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당정에서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국민권익위에 요청을 하면서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나 한국농축산연합회 그리고 또 수협중앙에서까지 어제 일자로 오전에 성명서와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권익위가 조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서 당정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여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권익위가 어제 오후에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앞서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18일 오후에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 정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 네. 제목이 좀 긴데요. 이게 열렸는데 이날 협의회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예술 문화계의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품권도 대상을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축수산 부분에서 선물가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10만 원이든 가액이 1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네. 청탁금지법 사항에 보면은 추석이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액의 2배까지도 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평소에는 가액을 10만 원으로 그리고 명절 기간에는 가액을 2배까지 확대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었고요. 이와 함께 명절 기간도 기존보다 늘려서 30일로 이렇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는 2020년 추석 그리고 2021년 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선물 가격 상향 조치를 취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당정 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권익위가 받아들여서 올 추석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은 30만 원까지 그리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 30일간 적용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추석까지는 한 달이 조금 더 남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늦게 통과가 되면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농축수산업계가 권익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올 추석 농축축산물 선물 가격은 30만 원까지 그리고 선물 기간은 이게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석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수산 부문도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많게는 40% 넘게 이제 명절에 소비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인해서 올 추석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수산물입니다. 요즘 홈쇼핑 방송 같은 것들 보시는 정치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게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요. 이게 고급 선물로 대표되고 있는 전복. 이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양식 수산물뿐만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잡는 수산물도 많은 땀과 노력이 서는 것들이고 또 관련 업계에서는 선물 가격이 이번에 상향 조정되면 수요도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농축수산물과 함께 수산물도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명절 상품 중 하나인 한우도 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선 7월 7일부터 18일까지의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16,0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추석을 기준으로 비슷한 기간 차이를 보인 지난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가격에 비해서는 한 11% 넘게 떨어진 거고요. 또 이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기 전인 2021년과 비교를 하면 22%가량이나 하락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축마리수도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시기에 맞춰 또 출하하기 위해서 입식을 한 한우도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가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마음이 무거운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가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023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가 전국 140개 시군 3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9월 15일까지 4주간 실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에는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공업과 TYM 그리고 LSM-트론, 아시아텍, 신흥기업 한성 TNI 등의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해서 수리기사가 73명이 투입이 되고요. 지역 농협의 농기계 센터 수리기사도 1,072명이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 트랙터와 콤바인을 비롯해서 이제 관리기나 건조기 등과 같이 가을철에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그리고 실비 수준의 수리와 정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7월 중순부터 침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대상으로 순회 수리 봉사를 지금 대동공업하고 TYM 그리고 LSM-트론, 아시아텍 등 4개 대형 농기계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철 순회 수리 봉사에서도 침수 농기계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이나 읍면동 그리고 시군 소재의 농기계 대리점 이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또 네. 예, 요즘 텃밭 풍경 어떤가요? 연일 폭염특보가 발표됐었는데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도 지난 주말하고 일요일에는 제 주변에 많은 밭에 텃밭을 일구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밭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 또 비가 예보되어 있기도 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밭을 비 오기 전에 이렇게 일궈놓고 또 일부는 또 씨앗을 파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학 중이라 또 어린이들도 나와서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풀을 뿌리채 제거하고 또 이렇게 밭을 밑거름으로 넣어서 밭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지만 이제 병이 들어 부실한 가지나 고추도 그리고 들깨도 이제 뽑아서 정리하고 밭을 만들었는데요. 땅콩은 아직 수확철은 아닌데 동물들이 캐먹고 해서 수확을 서둘러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그렇게 먹나요? 까치도 먹고요. 그다음에 또 너구리. 그렇군요. 예. 그래도 자주 밭에 오셨던 분들의 밭은 상태가 양호해서 일이 많지 않았지만 또 휴가도 다녀오시고 이런 방치된 밭들은 풀이 점령을 해서 일이 아주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걸음으로 풀만 키운 것 같다, 이런 하소연이 많다고요. 네. 사실은 이런 풀들도 그냥 버리면 그냥 잔해가 되지만 큰 통에다 놓고 물을 부어두면 녹아서 물비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청초액비라고 해서 풀이 물속에서 녹아서 물색이 이제 갈색이나 진한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거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풀이 떠오르지 않게 잘 눌러서 물속에서 가라앉게 해서 발효를 시키는 것인데요. 빨리 발효를 시키고 싶으시면 밥할 때 쌀을 씻고 나오는 쌀뜨물이 있죠. 네네. 쌀뜨물을 함께 넣어주거나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눠주는 농업용 미생물을 함께 넣어주어도 되고, 또 물고기 어항에서 사용하는 기포 발생기, 산소를 발생하는 기포 발생기를 가동시켜도 됩니다. 이 풀을 이렇게 써요? 네. 근데 그러면 이런 비료는 언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물비료, 액비들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방치해두면 발효 단계에서 부패 단계로 넘어가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네. 기포 발생기를 넣어서 만들어낸 액비는 흔히 이제 퇴비차라고 부르는데요. 차라고 해서 사람이 마시는 건 아니고요. 네. 컴포스트 티라고 해서 영문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티가 들어가 있긴 하네요. 네, 네네. 컴포스트 티. 퇴비차는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물비료들은 물 대신에 작물 뿌리 부분에 줘도 되지만 연면십이라고 해서 잎에 작물의 잎에 분무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포 발생기를 가동하는 이유는 발효를 담당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서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 빨리 발효시키려면 미생물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빨라져요, 미생물을 사용하면? 네. 퇴비를 만드는 미생물 종류로는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호기성 미생물. 네, 산소가 필요 없는 미생물을 혐기성 미생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은 퇴비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만큼 산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력이 강하겠죠. 그냥 물에 담궈서 발효시키는 미생물은 산소가 필요 없는 곳에서 사는 미생물이라서 혐기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액비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페트병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두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발효가 이루어지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요구르트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역할을 하는 거죠.
유산균이 이런 이제 혐기성 미생물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발효시키는 미생물이라든지 장을 담글 때 활용하는 미생물도 이런 혐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기포 발생기를 가동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 왜 필요한 거예요? 물속에 산소를 불어넣어서 호기성 미생물이 발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혐기성 미생물보다는 호기성 미생물이 발효 속도가 적어도 한 2배, 3배 정도는 높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합니다. 다 되었는지는 색상으로 주로 구분을 하고요. 물의 색상이 누구는 이제 간장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갈색으로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기를 연결해서 이제 기계를 가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시간으로 말하면 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요? 네. 멈추지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무기를 뿌리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네네. 잎사귀에 뿌리는 연면십이라는 것은 분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분무기를 자세히 보면 노즐 끝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유가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기 위한 방법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부러진 부분을 위로 향해서 이렇게 분무를 하게 되면 잎사귀 뒷면에 액비가 분사되게 됩니다. 잎사귀 뒷면으로 액비를 흡수해서 작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 주변에 주는 퇴비는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작물로 이동해서 역할을 하기까지 한 3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면 시비를 통해서 직접 식물체에 공급한 액비는 일주일이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퇴비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완효성 거름이라고 하고요. 액비는 석효성 거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액비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을 농사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봄에는 3주마다 웃거름을 하고 가을에는 2주마다 웃거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액비를 활용한다면 훨씬 초기 생육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활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주성분을 또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기본 질소질 거름에서 다양한 성분, 칼슘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성분을 그 재료에 따라서 작물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퇴비부터 작물의 부산물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밭에서 뽑아낸 잡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재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한번 액비를 만드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또 발효 퇴비차는 미생물들까지도 토양에 공급하는 기능이 있어서 기량작용을 통해서 토양 내에 나쁜 세균들을 몰아내는 그런 효과도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7495님이 토마토 5포기 심었는데 한 그루에만 토마토가 열리고 나머지 4그루는 열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열매 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산질 거름이 초기에 많이 공급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에 이렇게 심어놨을 경우는 이게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꽃가루가. 근데 통풍이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수분이 안 돼서 열매가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신기한 게 한 그루에만 열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깥쪽에 바람을 제대로 받은 데는 이렇게 수분이 원활하게 되지만 이 토마토 꽃이 보통 아래로 이렇게 방울꽃처럼 이렇게 달리거든요. 네. 이런 게 바람에 의해서 흔들흔들하면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꽃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 그렇죠. 근데 바람이 그때 싹 지나가야 네. 수분이 되는 거군요. 네. 되게 이제 꽃이 위로 향해 있는 꽃들은 보통 이제 곤충들이 와서 수분을 해줍니다. 야, 그것도 다 일리가 있네요. 네, 곤충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위로 향해 피는 거죠. 신기합니다. 예. 7864님이 들깨 작물의 중간 걸음 어떤 게 적합한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들깨 작물들 같은 경우는 요즘 한참 이제 중간 걸음을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꽃 기운이 보일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들깨 작물의 중간 걸음을 잘못하다 보면 또 계속 성장만 해서 키가 너무 커버리면 또 오히려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꽃 화방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꽃이 피기 시작할 기미가 보인다. 이때쯤 이제 중간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퇴비 걸음을 하시면 되고요. 퇴비 걸음이요? 예, 또 이것에 맞춰진 걸음이라고 해서 NK 걸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K니까 아마 질소칼륨? 질소칼륨. 예, 걸음이겠죠. 예, 네. 그래서 NK 걸음이라고 해서 들깨 옷걸음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도형님이 축사 소독으로 사용되는 석회를 배추 심기 전에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이제 그 생석회라든지 소석회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축사를 소독을 하거든요. 네. 이게 석회를 뿌리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해서 그 병원균을 이렇게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농진청이라든지 이런 그 유기농 기관에서는 네. 이런 자재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석회 걸음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내 미생물들을 이렇게 사멸시킨다든지 아이고.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고 또 이제 질소 성분의 걸음을 공기 중으로 휘산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토 석회비료나 아니면 조개 껍질을 이렇게 갈아서 만든 폐화석 걸음이 있습니다. 그런 걸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석회가 좀 별로 안 좋은 역할을 하네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석회. 예, 같은 석회니까 토양에 필요하면 이거 뿌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분 전화 연결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번 끝번호가 5000번인 분이에요.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지역에 반갑습니다. 계신 누구신가요? 저 천안에 사는 최근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질문인지 우리 그 관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관장님 그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거 여보세요? 궁금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물을 심은 지가 한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도둑을 해서 비닐 씌워서 파종을 했는데 아직 싹이 안 나와서요. 근데 그 가운데 남은 거를 가운데 고랑에다가 뿌린 거는 났는데 도둑에 심은 게 안 나가서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네. 무는 보통 파종하면 3일에서 4일이면 싹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물 관리 쪽에 문제가 아니었을까. 비닐 씌우고 아마 구멍 뚫고 네네네. 심으셨겠죠? 네. 예. 그래서 물 관리 문제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물 관리를 한번 좀 충분히 해주시면 아마 이번 주 오늘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또 이제 네네. 물이 들어가서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네. 그러면 그 구멍 이렇게 뚫은 부분에 네. 그 조루 이런 거를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래 이렇게 비닐 씌우기 전에 점적 관수관을 안에다 묻는데 그런 조치는 안 하셨죠? 예. 네. 아이고. 저 근데 아까 두둑이라고 했는데 두둑은 뭔가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해서 비닐을 씌웠거든요. 네네. 네네. 보통 가을 작물들은 넓은 두둑을 활용하는데 좀 좁은 두둑을 활용하셨나 봐요. 멀칭.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셨어요. 그건 잘하셨네요. 넓은 네네. 두둑을 하셨으면 지금 뭐 나오다가 이렇게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네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 그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올해 작황은 어떤가요? 날씨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네네네네.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날이 덥다 보니까 아침 저녁 좀 일찍 하고 늦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금 하고 낮에는 못 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직접 말씀 나누게 돼 반가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또 질문 주시고요. 농사 네, 잘 되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님이 박이 맺었다가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박 같은 경우는 이게 거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박을 퇴비관 옆에다 심었어요. 아예요? 네. 거름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물이라서 혹시 이제 이렇게 영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 네.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9735님 수세미 수확 시기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일단 보내주셨고요. 질문이 2개입니다. 또 하나는 뱀을 마주치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야, 이거 걱정될 만한데요. 네. 수세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수세미를 이제 청과 퍼런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서 말려서 이렇게 차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예 갈색으로 익은 다음에 안에 있는 그 섬유질을 이제 정말 그 주방용 수세미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2가지면은 색깔로 구별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색깔로도 구분하고요. 보통 이제 약재로 이렇게 말려서 차로 이렇게 활용하시려면 섬유질이 안 생긴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셔서 이렇게 딱딱한 섬유질이 만져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수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유질이 생긴 이후에는 그렇게 수세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질문.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뱀을 마주치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밭 주변에 논도 있고 개구리가 굉장히 많아서 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밭 주변에 뺑 둘러서 메리골드하고 봉숭아를 심었습니다. 메리골드와 봉숭아요. 네. 그랬더니 뱀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 2가지 작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 냄새를 싫어해서 뱀이 오지를 않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많던 개구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들은 풍년이죠. 살판 신났네요. 났죠. 예, 알겠습니다. 8273님. 고구마 밭에 메뚜기가 진짜 많은데 이거 퇴치 방법 혹시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메뚜기. 고구마 밭에 이렇게 메뚜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귀뚜라미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고구마 밭에 오는 메뚜기는 그렇게 잎사귀를 정리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좋은 일도 하네요. 네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고구마 잎은 워낙 많아서 심지어는 우리가 수확해서 먹고 또 들춰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밭에 오는 메뚜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다른 작물로 이렇게 이전하지 않도록 좀 그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네요. 8273님 메뚜기는 좀 같이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잎을 좀 나눠 먹는 걸로. 1198님 포도에 왕벌 퇴치 방법 혹시 있을까요? 다 파먹고 상처를 엄청 냅니다. 끈끈이 해도 안 붙어요. 이러네요. 네, 굉장히 똑똑한데요. 지금 포도 수확철이거든요. 또 포도가 당도가 한참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포도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배, 복숭아라든지 모든 과수에 이렇게 왕벌이 와서 과일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지금 왕벌이 그냥 일벌이랑은 다른 거예요? 말벌이죠. 말벌. 네. 말벌이 단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도 높아서 먹을 만한 과일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근에 이제 흙으로 이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새끼까지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유인살충이라 그래가지고 막걸리 배경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과즙 음료가 있거든요. 요구르트가 들어가 있는 특정 상호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이제 과즙 음료를 그 안에다 따라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알코올을 약간 좀 부어주면
그 과즙 음료에 이제 유혹돼서 왔다가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저 그거 봤어요. 예. 그런 식으로 과수농가들을 보면 페트병이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유인살충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끈끈이에 네. 제가 본 방법인데요. 네. 끈끈이에 말벌 동료를 하나 붙여놓으면 네. 잘 오던데요. 근데 끈끈이를 네. 끈끈이가 그렇게 말벌이 크고 그러면 네. 또 뛰쳐서 이렇게 바로 또 힘이 나옵니다. 세서요? 네. 네네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사람 보이는데 있으면 또 사람이 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5720님이 저희는 도라지 모종을 심었는데요. 줄기가 누렇게 마르고 뿌리는 물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어떡하죠? 이러시네요. 네, 아무래도 토양성 전염병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라지는 매년 봄에 이렇게 뿌리채캐서 옮겨 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양 소독 문제하고 살아있는 것들을 다른 밭으로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옮겨 심기요. 네. 5289님이 마늘 심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종류는 육종 마늘과 남도 벌마늘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육종 마늘은 이제 한지형 마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벌마늘은 이제 난지형 마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마늘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벌마늘, 난지형 마늘을 더 일찍 심습니다. 그래서 추석 즈음에서 9월 말 10월 초 이때 심는 게 이제 남도 벌마늘이고요. 한지형 마늘은 보통 11월쯤에 겨울에 잘 사나 보네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남도 벌마늘은 심어놓으면 싹이 나온 상태로 월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난방 대책을 잘 세워야 되고요. 위에다가 이제 멀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지형은 싹이 안 난 상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도 보온 조치를 한 다음에 이른 봄에 싹이 나오는 것들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육종 마늘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에 심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싹이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눈으로 확인은 안 되고요? 네.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심어놓고 이게 되고 있는 건지.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6787님이 커피 찌꺼기가 있는데 텃밭에 뿌려주면 거름이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카페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죠. 예, 거기서 커피 찌꺼기를 따로 모아서 이렇게 부숙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름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아서 어떤 걸 시킨다고요? 모아서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뿌려서 그걸 해줘야 돼요. 예, 네. 아무래도 땅에 들어가면 땅의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부숙이 되면 좀 거름 효과가 느리기 때문에 미리 모아서 이렇게 미생물을 뿌려서 좀 부숙시킨 다음에 뿌려주시면 훨씬 더 거름 효과가 빠르고 네.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 장점이 다른 병해충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냄새, 향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요즘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제가 가는 커피숍에도 한 상자 쌓여져 있던데. 네. 4520님. 동북콩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않는 이유 뭘까요? 네. 콩잎만 무성하대요. 네. 우리 그 동북콩이나 아니면 강낭콩을 심으신 분들이 되게 이제 콩과작물이라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그 거름을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넝클 강낭콩이나 동북콩 같은 경우는 넝클이 뻗어나가면서 웃고름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쯤 되면 뿌리옥 박테리아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 꽃 필 때쯤 무렵에 이렇게 웃고름을 해서 영양 관리를 해줘야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렇군요.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 1889님 양파가 까맣게 썩어요. 이거 혹시 비닐 때문인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토양 전염성인데요. 양파 그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고 하는 균핵성 병입니다. 곰팡이성 병이거든요. 그래서 연작을 했을 때 마늘이나 양파나 이제 같은 계속 심었을 같은 때. 작물들이라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연작을 하게 되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밭을 옮겨서 심으시는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닐 때문은 아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밭이 또 옮겨 심을 밭이 없으면 토양 소독을 미리 잘 해주신 다음에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연작이 생각보다 진짜 안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승교님이 작년 씨앗을 파종해도 싹이 잘 날까요? 무와 갓 채소요. 네. 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관을 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상온에다가 이렇게 보관했을 경우 보통 무나 배추, 갓, 씨앗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5년까지는 갑니다. 그래요. 네. 가장 이제 수명이 짧은 게 이제 파 씨앗이 이제 1년밖에 안 되니까. 상온에 뒀을 때. 네. 근데 이제 무와 갓 정도는 작년에 만약 파종하고 남은 것들을 상온에 보관하셨더라도 올해 파종하시면 잘 나올 겁니다. 5년이나 가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더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겠죠. 냉장고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들 지금까지 많이 질문이 해소됐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365 하나님, 9월 초에 배추를 심으려고 합니다. MK 비료를 지금 뿌리고 유박 퇴비를 뿌려서 두둑을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는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유박 거름 같은 경우는 유기질 거름이라 그래서 땅 속에서 발효가 돼서 이렇게 가스를 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3주 전에 미리 이렇게 밭을 일궈 놓으시면 9월 초에 작물 재배할 때는 가스가 다 나가고 없어서 거름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오, 괜찮은 거네요. 네. 4933님, 텃밭을 하고 있어요. EM을 사용하는데 고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다면? 네. EM의 경우는 농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미생물인데요. 유용 미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보통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EM 미생물을 나눠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EM에다가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나는데도 이렇게 EM을 분무하게 되면 악취가 제거되는. 그리고 치아에 이렇게 치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아예 그걸 또 이 치아에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막 동주민센터에서 나눠주고 그런 데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그거. 그래서 한 희석을 잘 하셔서요. 이렇게 고추에다 뿌려주시면 영양 공급도 되고 또 작물에 오는 그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세균성 병을 퇴치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오늘 답변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꼭 잊지 않고 다음 주에 답변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질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답변은 더욱 자세히 잘 드리도록 하겠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출근길에 우산을 오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대비 철저히 잘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